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이민선입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오늘 6월 지방선거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년간 의왕시정을 이끌어오신 김상재 의왕시장님 모시고 지방자치와 지방자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초청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드립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네. 본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의왕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경기도 의왕시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수도권의 한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인구 16만 명의 비교적 작은 도시지만은 최근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 주변에는 7개 시가 연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안산시 등 7개 시가 고구마 모양의 길쭉한 이렇게 주변에 연접해 있는데, 그런 이제 도시 속에서 우리 의왕시가 그동안에는 이제 빛을 보지를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수도권에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는 도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사통팔달에 이 광역교통 체계가 잘 발전되어 있는 교통요충지에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를 중심으로 해서 과천-봉당간 고속가도로가 지나가고, 영동고속도로, 그 다음에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그 다음에 국도 1호선이 또 관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또 5분 이내에 연접되어 있는 그런 굉장히 교통망이 좋은 도시입니다. 우리 의왕시는 그린벨트가 지금까지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자연환경이 쾌적한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발화산, 모락산, 벽운산 등 6개의 산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의왕시는 2개의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백운호수와 왕송호수. 이 2개의 아름다운 호수를 잘 개발시켜 가지고 우리 의왕시를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왕시는 최근에 또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어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국민안전처에서 평가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의 76개 도시 중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의 약 230개의 시, 군, 구 중에서 우리 의왕시가 대구의 달성군에 이어서 2번째로 안전한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인문사회적으로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도 발전해 있어서 굉장히 골고루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마치 준비를 다 하신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잘 해주셨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이 그린벨트가 85%라 네. 공기가 아주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근 시에서 우리 의왕시를 오면은 여름철에는 기온이 한 2, 3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우리 의왕시의 숲속마을이라든가 우리 의왕시청, 이게 산 밑에 있는 그런 이제 주거단지라든가 공공 이제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기가 좋고, 그 다음에 기온이 또 쾌적하죠. 그리고 이 여름철에 밖에 나가면은 개구리 소리,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또 새소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정말 여기가 정말 도시인지 시골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프로필을 좀 살피다 보니까 7.8기라는 대목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네. 복싱을 해서 7.8기 하신 건 아닐 테고요. 어떤 내용이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특별히 공부를 잘하지를 못해 가지고 대학을 삼수리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공부에 대한 열등의식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 공부에 대한 열등의식도 한번 극복해보고, 앞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꿈꾸는 그런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행정고시를 준비를 했어요. 행정고시를 준비를 했는데 역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3번, 4번, 5번, 6번, 7번. 행정고시 1년에 한 번씩 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떨어지니까는 7년의 시간이 훅 지나가고 8번째 만에 8년째 이제 고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7.8기 정확히 7번 떨어지고 8번째 만에 됐다. 그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젊은 시절을 다 그렇게 고시 공부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제가 느꼈죠. 정말 어떤 일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제가 행정고시를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7년 동안 했으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중간에 또 나태하기도 하고.
좀 게으른 이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이 되고, 이제는 이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정말 이렇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진인사 대천명. 제가 이제 저희 인생의 좌우명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네. 행정고시를 계속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에 맡기자. 시정일을 할 때도 제가 최선을 다하고 하면은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7년 반 동안에 의왕시장을 일을 하면서 아마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했더니 우리 의왕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풀리고 또 우리 의왕시의 교육과 복지도 좋아지고 시민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시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어쨌든 일곱 번 떨어지고 8번째 어쨌든 네. 합격을 하셨는데요. 네. 혹시 이게 우리나라 최고 기록인가요? 아마 그 최고 기록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아마 거의 최고급의 근데 그 전에 다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하고 같이 고시 공부를 했던 동료들 보면은 빨리 된 친구들이 뭐 3번 만에 되는 친구도 있고 한 4번 만에 되는 친구도 있는데 한 뭐 3번 떨어지면은 대개 이제 다 그렇게 포기를 하더라고. 5번쯤 되면 다 포기를 하고 저처럼 끝까지가 남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요. 예.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또 이렇게 행정고시 안 되면 또 사법고시로 또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하는 친구도 봤어요. 근데 끝까지 안 되는 친구도 있고 가끔 가다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두 명이 되는 경우도 본 것 같기도 한데 한 분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진 경우는 드물죠. 예, 그래도 행정고시는 굉장히 힘들게 합격하셨지만 예. 시장님은 또 한 번에 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시장은 2010년도에 공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불과 3개월 선거운동을 하고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바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또 4년 뒤에 또 재선했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세상이 아주 불공평하지만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나름대로 또 장기가 있고 부정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는 이렇게 잘 못하고 굉장히 힘들게 해서 어렵게 해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그 선출직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정규 학생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네. 선거도 한번 이제 치러봤었고, 그래서 그게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렇게 뭐 가끔 뭐 회장 선거라든가 그런 거 하면은 그냥 뭐 별로 뭐 어려움이 없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제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의왕시장님께서 지금 7.8기 신화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어떤 시험에선가 특히 네. 취직시험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계속 떨어지는 분들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 힘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도 뭐 저희 뭐 사례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론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은 결국에는 그 꿈은 이루어진다.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가끔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은 그걸 주제로 해서 많이 강의를 하곤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에 관해서 이제 논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연방 정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이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8년간 시정을 이끈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시급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또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적인 전통을 봤을 때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가 아주 강고하게 고착이 됐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조 시대도 그랬고 일제 시대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도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가 지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해서 나름대로 지방자치가 많이 발전하기도 했지만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무도 그렇고 조직과 인사 이 모든 분야가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고 그다음 특히 예산,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중앙정부에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 등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수도 보면은 특히 우리가 이할자치라는 지방재정의 측면에서 이할자치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하고 지방세, 국세에서 뭐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수의 많은 부분을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세수 많은 부분이 국세에 한 80%가 집중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20%가 뭐 주민세라든가 20% 일부 그거 가지고서 지방한테 살림 꾸려 나가라 하면은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중앙에 의존하게 되고 중앙에 의존하면 가서 아쉬운수를 해야 되고 조직과 인사라는 통제를 받고 뭐 공무원 총원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사무도 이렇게 대부분 국가 이임 사무가 많고 그래서 이 진정한 지방자치 주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방자치가 아직도 요원하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 헌법을 이제 개헌해야 된다라는 그 논의가 이제 있고 그 중에 핵심적인 화두는 역시 지방자치 분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지방자치 분권을 다행히 우리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그런 이제 분권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께 이제 약속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참 만만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면은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또 권력 구조를 또 바꿔야 되는데 네. 권력 구조를 바꾸려고 하면은 이건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개헌의 시기도 이번에 6월 13일 날 지방선거 때 맞춰서 하자하지만은 그것도 뭐 이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그런 획기적인 지방 분권을 하려고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정치권이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그런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가지고 그것을 헌법에 잘 반영을 해서 하는 헌법 개헌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네. 거기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이다라는 것을 천명을 해주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법의 이제 위계 질서에서 이 법률과 명령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치 입법권을 부여해주고 조례가 때로는 이 법률 이런 것 하위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독자적으로 어떤 세수의 어떤 이제 뭐 세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공무원의 어떤 정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직 이런 것들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이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특히나 이 국세와 지방세 그런 구조를 바꿔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이 자주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세수 구조가 8대2 구조인 것을 7대3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6대4로 일본처럼 이렇게 점진적으로 쭉 나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엄밀히 따지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도 적합하지 않는 거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그런 이 어떤 세수 구조 그런 자주재정권을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은 우리 지방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막대한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한계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개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또 의식 수준이 또 뒷받침이 또 돼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이제 조치 보장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이런 지방 자치가 이루어지려면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가 지방선거와 함께 네. 개헌령, 네. 개헌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네. 문제가 있는데요. 네. 국회에서 지금 정당별로 지금 찬반이 나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모습에 좀 실망감도 느끼고 그러실 것 같아요. 혹시 하신 말씀 네. 있으시면 좀 한번 해주시죠. 그 전국 지방자치단체 이제 협의회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각 이 시도별로 이제 그런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단체들이 자치단체의 장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지금 1,000만 명 이제 개헌 서명 운동도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 각 이제 시군별로 해서 이렇게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권의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네. 정말 뜻을 모아가지고 뭐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다들 그런 이 명분이라든 그런 것에 다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뭐 첨예한 뭐 이해관계가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또 정치의 어떤 세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은데 그런 것을 같이 이렇게 중지를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지난 2014년 이제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네. 이제 화려하지는 않아도 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의왕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네. 혹시 그 뜻을 이루셨는지요? 예. 제가 우리 시민들께 2010년도 민선 5기 시장으로 출마할 때도 그랬었고, 민선 6기 시장으로 출마할 때도 약속한 게 우리 왕시를 명품 창조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시민들께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품 창조도시, 명품 도시라면은 서울에 이렇게 초고층이 줄비한 그런 대도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천혜의 어떤 자연환경 속에서 교육과 복지와 문화예술, 생활체육,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고양된 그러한 작지만 강한 도시, 그러한 도시를 저는 명품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도시를 저는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8년 동안의 시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민선 5기 때는 교육과 복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고요. 민선 6기 때에는 발화산 휴양림이라든가 왕송수 레일바이크와 같은 관광의 도시로서 발돋움이 됐고, 그 다음에 백운밸리, 장안지구 등 수많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역동적으로 우리 왕시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7, 8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전에는 우리 왕시가 그린벨트, 어떤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있어 가지고 꼼짝을 하지 못하고 정체된 그런 도시에서 아주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속에 있는 시민들 삶의 질이 굉장히 고양이 되면서 시민들의 어떤 시장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작년 11월 말에 12월 초에 시정 만족도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했는데 시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십니까?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편이다. 이거다고 아주 못하고 있다. 못하는 편이다를 했더니 무려 시정 만족도가 잘하고 있다가 81%가 나왔어요. 81%가. 그것을 이 리얼미터라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는데 그쪽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전국에서 이렇게 높은 시정 만족도를 나타내는 도시가 드물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최근에 한 10군데 했는데 최고로 많이 나온 데가 한 65%, 그렇지 않은 54%. 이게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인데 이 정도 압도적으로 나온다는 게 정말 파격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거주 만족도,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거주 만족도는 무려 90%가 나와요. 몇 년 전까지 보면은 이제 제일 많이 나올 때가 88%, 89%였는데 수도권에서 굉장히 높은 지수죠. 그런데 이번에 90%까지 올라가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왕시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뒤에도 우리 왕시에 살고 싶다라는 또 그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한 84%가 10년 뒤에도 나는 우왕시에 살 것이다 라는 그 답변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우왕시의 시장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민들 만족도는 이렇게 90%, 거주 만족도가 90% 나올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국토해양부 석유관 출신이시고 또 17년이나 또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운밸리 같은 개발 위주의 사업만 좀 펼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들립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민선 6기 들어서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그게 또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니까는 우리 왕시민들 대부분이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하고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 그다음 부곡의 장안지구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공사에 이전한 포일지구 도시개발 사업, 그다음에 우리 우왕시 최초의 산업단지인 우왕 테크노파크 도시개발 사업, 그다음에 고촌의 행복타운, 그다음 초평대 뉴스테이, 그다음 최근에 오람동에 정부가 또 이렇게 오람 공공 주택지구를 또 지정했어요. 지금 7개의 도시개발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12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도시에서 거의 20개에 가까운 도시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니 얼마나 시민들이 체감할 때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도시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드웨어를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안에 이렇게 도시의 어떤 콘텐츠를 하는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콘텐츠는 민선 5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교육과 복지, 관광,
문화예술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또 발전을 했습니다. 교육이 7, 8년까지만 해도 교육의 변방도시라고 했는데 이제는 경기도의 최고 수준, 경기도 최고라면은 예, 수도권에서도 최고죠. 그 정도 수준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복지도 특히나 노인복지는 전국에서 최고라고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끌어올렸고, 레일바이크 사업 등을 통해서 건강의 불모지에서 건강도시로 이렇게 비상을 시켰고, 생활체육이라든가 문화예술도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골고루 잘 이루어지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판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꼭 그렇게 적절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도시개발을 하더라도 우리 왕시의 천혜의 어떤 자연환경을 잘 살리면서 하는 이 친환경 도시개발을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도시개발하면서 막 난개발 해버리고 마지막 이건 정말 이렇게 황폐하게 도시개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천혜의 어떤 자연환경을 잘 살리면서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그 전에 이제 이 성공한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했던 사업 중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추진했던 청계마을 이제 그 국민임대주택단지하고 그 다음에 포일 숲속마을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그린벨트를 뭐 한 13만 평, 15만 평을 해제를 해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옆에는 청계천, 하기천이 있고 뒤에는 청계산이 있고 안에는 공원이라든가 녹지가 충분히 이렇게 확보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우리 왕시의 자연환경을 말씀드렸던 그 아침에 일찍 나면은 막 새들이 막 짝짝거리고 그 저녁에는 맹꽁이 그 다음에 개구리가 막 이렇게 오래되는 여름철에는 그런 아주 이 전원 속의 도시 같은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 우리 왕시의 시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그 아파트 단지 그 두 군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 이거죠. 그리고 왕성호수에 레일바이크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많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뭐 환경을 파괴하니 철새 도로제인데 철새를 다 쫓아낼 것이다. 사업성도 없는 사업을 억지로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지만은 그러나 이 작년, 재작년에 개장을 해가지고 1년 8개월 했는데 수많은 전국의 관광객들이 우리 왕시를 찾아와서 우리 왕시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철새가 더 많이 찾아와요. 그래요? 철새 더 많이 찾아오고 천연 기념물인 큰 기러기, 큰 고니, 그 뭐 원앙, 백로 막 이렇게 막 뭐 가끔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더 좋아진 거예요, 환경이. 저희들이 그걸 레일바이크를 하면서 수질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그 옆에 연꽃단지도 만들어주고 인공 생태습지도 만들고 그렇게 했더니 새들이 그 연꽃단지 와서 막 이렇게 줄지어서 막 그래서 놀고 있고 생태습지 안에 그 다음에 또 연못에서 막 20마리, 30마리가 떼져서 막 그룹지에서 놀고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환경이 보호가 돼. 환경도 좋아졌죠. 수질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철새가 더 많이 찾아오는. 그럼 지금은 환경 대처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죠. 오히려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러한 식으로 도시개발하겠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 사람들이 이 친환경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을 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답변을 듣다가 좀 궁금해진 게 사람이 많아지면 철새들은 겁을 먹고 좀 떠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끔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제 자연환경이 좋은 도시들, 저런 도시들 시골에 가보면은 그 새들하고 옆에서 이제 마치 이렇게 같이 올려서 막 이렇게 호숫가라든가 이렇게 연못 같은 거 가보면은 그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먹이도 주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면은 그냥 이제 뭐 다 이렇게 날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습관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적응이 돼가지고 새들이 그냥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한 뭐 1m, 2m 떨어져도 막 전혀 뭐 이렇게 미동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공항에서도 이렇게 막 철새들, 막 새들이 이제 뭐 하면은 비행기에 이륙할 때 위험하다 해가지고 막 대포도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처음에만 그냥 놀라서 도망가지 나중에는 전혀 사람하고 친해진 거네요. 철새. 네, 그렇죠. 사람하고 친해지고 또 처음에는 우리 그 바로 옆에가 그 의왕역이 이제 국철 1호선이 지나가거든요. KTX 고속 열차 지나가면 막 굉음을 일으키고 막 지나가잖아요. 그래도 뭐 철새들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소음이라든가 사람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해가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거기 쉽게 학습이 되고 적응이 돼가지고 새들이 사람과 자연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예. 네, 답변 그렇죠. 감사드리고요. 택지 개발은 모르겠는데 사실은 재개발이 전국적으로 좀 지지부진합니다. 네. 부동산 경기가 이제 장기적으로 침체되다 네. 보니까 네. 이게 나타난 현상인데요. 지금 재개발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네. 답변을 하셨는데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제 우리 의왕시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개발 사업들도 잘 진행됐고요. 지금 이제 백운밸리에 이제 백운호수 뒤에 백운밸리가 작년까지 해서 분양이 거의 한 3차례 걸쳐 가지고 다 완판이 됐어요. 아, 그래요? 4,100세대 중에서 한 3,600세대가 되고 이제 그중에 단독주택 부지를 이제 제한 400세대 정도 일부 남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장안지구도 뭐 거의 이제 다 완판이 됐고 1차 A에서 1,800세대가 다 완판됐고 포일지구도 1,800세대를 한 번에 재작년에 다 완판을 해버렸고요. 그러니까 우리 왕시는 입지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수도권 중심에 있고 서울하고도 가깝고 그다음에 주변에 또 많은 도시하고 잘 어우러져 있고 그리고 이 또 최근에 이제 하는 이제 고천 행복타운, 초평동 뉴스테이, 오람동의 공공주택지구도 잘 지금 준비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사실은 2010년 제가 민선 5기 시장을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초창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부동산 경기가 특히 안 좋았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이 부동산 경기하고 이렇게 비례를 하더라고요. 부동산 경기가 지금 현재 좋고 이 재개발 재건축 잘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의 어떤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찬성하는 분들이 많고 순탄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안 좋고 그러면은 자기가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현상이 굉장히 좀 심각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처음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갈등도 줄일 수 있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게 막 밀어붙인다고 될 응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쭉 이렇게 의견 수렴해가지고 주민들의 50% 이상이 반대를 하면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그것을 해결시켜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 2군데를 해결시켜줬더니 그분들이 처음에는 뭐 저희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공격을 하고 하면서 막 저를 원망하고 그랬더니 그렇다 해줘버렸더니 그다음부터는 김성재 시장은 자기들이 이제 그 주민들 총에 따라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제 거기에 맞춰주더라.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사업성을 높여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나중에 재입주할 때 추가 분담금, 그렇죠.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에 사시던 분이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면은 추가 분담금이 이제 당연히 생기죠. 뭐 1억 원, 1억 5천, 2억 5천까지도 뭐 생기고 그러겠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자기 여건이 되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건이 안 되면 들어가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가 분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1종에서 2종까지밖에 안 되는 그것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2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2종에서 당시에는 한 용적 230%밖에 되지 않는 것을 3종까지 하면은 뭐 한 280% 되는 것을 그것도 3종까지 하면은 그때 원래는 250%밖에 안 됐었네요. 그런데 최상한은 이제 기준이 300%까지거든요. 300까지 맥시멈 최대한으로 해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무려 230%에서 300%까지 가까이 되면은 70% 가까이 이렇게 집을 더 많이 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대 아파트의 이제 의무적인 임대 아파트 비율이 전에는 재개발의 경우는 17%였거든요. 그것은 그냥 LH라든 것을 지어서 이렇게 하니까는 그것이 고스란히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5%를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사업성을 엄청 좋게 해주니까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이렇게 좋아하면서 지지하면서 그 사업이 나가고 또 반대하신 분들은 또 그분들의 총의 받아가지고 반대를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는 지금은 이제 재개발로 인한 갈등이 거의 없고 굉장히 순탄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한두 군데도 약간 그런 이제 갈등의 요소가 있기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비교적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의왕시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네. 행정을 좀 살펴봤어요.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나. 네. 눈에 띄는 대목이
청소 업무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네. 위탁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전통적으로 기존에 하시던 분들 이게 텃세라고 하죠. 네. 굉장히 센 업종이거든요. 네, 그렇죠. 혹시 반발이 없었나요? 예, 이제 기존에 청소 업체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몇 군데 갖다 고정적으로 해서 어떤 분이 그분들의 이제 기득권이 굉장하죠. 그래서 기득권을 이렇게 외부에서 경쟁적 요소를 해서 하려고 하면은 그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 때문에 그것을 공개, 이제 100% 공개 입찰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왕시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간행적으로 다 맡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왕시의 경쟁의 요소를 좀 더 이렇게 가미를 시키자. 그랬는데 마침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이제 이제 그런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이렇게 청소 용역을 해보고 싶다라는 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랬더니 기존 업체들은 당연히 반발이 있었겠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취지를 설명하고, 원래는 완전 경쟁 가야 되는데 제한적으로 이런 요소를 해서 서로에게 경쟁하면서 서로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그 나름대로 잘하고 사회협동조합이 기본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근로자, 청소 근로자들의 이 어떤 고용 안정을 일단 일차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 이런 것들을 일반 다른 청소업체보다 더 잘해주고 그러니까는 다른 업체에서도 부러워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청소업체에서 사실은 네. 한 10년 전 뭐 유령 환경 미화원 네. 뭐 이런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비리 문제가 네. 굉장히 많이 터졌었거든요. 네. 의왕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나요? 네, 우리 왕시는 제가 뭐 취임한 이후로는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청소 근로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왕시가 인근의 시에 비해서 이 보수가 굉장히 아주 턱없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근시에 맞춰서 최소한 인근시만큼을 그것을 보수를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청소업체들이 이렇게 이제 매년마다 이제 경쟁을 해서 어떤 데는 그 전에는 A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그 용역업체 사장이 맡다가 그 다음에 B라는 업체로 가면은 이 사람들의 고용 안정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의 사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전에 근로자들의 이 고용 승계는 100% 해야 된다. 그런 조건. 그다음 임금이라든가 이것을 항상 이렇게 이 임금시에 비해서 더 좋은 조건을 주고, 그다음 고용 승계 100%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잘못된 어떤 관행, 비리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청소업체 사장들한테 대해서 또 경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우리 왕시는 그런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시가 또 좀 잘한 것들이 최근에 가끔 TV 보면은 청소 근로자들이 야간에 일반 시민들이 이제 활동하지 않는 심야에 새벽에 가서 일을 하다가 가끔 가다가 막 사고도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왕시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침 한 7시부터라든가 이렇게 시민들이 퇴근을 뭐 출근할 때 그때 같이 이렇게 조금 더 빨리 시작해가지고 일을 하고, 이게 이렇게 날씨가 흐릴 때 그렇게 하지, 날씨가 깜깜할 때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잘못하면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TV에서 우리 왕시가 아주 이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해서 나온 것도 봤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시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도 네. 10가지는 잘했어도 네. 한 가지 정도는 뭔가 아쉬운 게 좀 있으실 것 네. 같아요. 네. 혹시 아쉬운 점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제가 2015년도에 이 우리 왕시의 뜨거운 이제 지역의 핫 이슈가 법무타운이었어요. 법무타운. 법무타운. 그때 당시에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네. 서울소년원 세 개의 이제 교정시설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네. 우리 왕시의 왕곡동에 골사건이라는 산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통합적인 교정타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존의 정전부지를 우리가 이제 잘 개발해서 대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자. 그리고 이제 안양교도소가 이제 안양에 이제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우리 왕시 3분의 1을 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양의 이제 그 시설이니까는 안양교도소 우리가 봤대 우리 왕시 내선동에 있는 예비훈련장은 또 안양시로 이렇게 넘기는 조건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때 기획재정부, 법무부, 그다음 국토부, 그다음에 국방부 그런 4개 중앙부처하고 뭐 LH, 그다음 캠코, 그다음 우왕시, 안양시, 경기도 이런 한 10개의 기관이 합의를 해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다 되는지 알았어요. 다 되는지 알고 뭐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법무부도 뭐 다 합의가 됐다고 그래서 그래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법무부하고 합의가 안 된 거예요. 법무부가 나중에는 그냥 우리 좀 더 이렇게 좀 기다려봐라. 보류시켜달라면서 뒤로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전에 가는 왕곡동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신 거죠. 아무래도 님비 시설이잖아요. 이제 혐오 시설이고 그렇죠, 그런 이제 것들이 우리 동네에 이제 산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동네 들어간다니까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쁘고 온갖 위험비어가 이제 횡행하고 그냥 하면서도 시장처럼 나쁜 놈 하면서 쫓아내야 된다. 뭐 그런 주민소환 이제 서명 운동도 막 벌여지고 그때 거의 아주 한 3, 4개월 동안 뭐 계속 데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 물러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로 이제 주민소환 이제 그 서명도 받고 해서 선거에도 이제 올리고 해서 이제 뭐 최종적으로 기각이 됐지만은 그때 한 6개월 동안 제가 아주 심하게 아주 스트레스 받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 처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중앙부처 다 합의를 되고 그다음 우리 우왕시에 충분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가 확보를 해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당장은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그걸 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동네에도 지역 개발되고 우리 왕시로 봤을 때는 한 12조 이나 어마어마한 이 공공 자금이 투입이 돼가지고 우리 왕시를 획기적으로 그때 당시 뭐 거의 한 20년 이상은 발전에 앞장시키겠더라고요. 그린벨트도 여의도 이상의 그 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우리 왕시가 첨단 자족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걸 추천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상처만 있고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그때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또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취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비교적 이제 소수라 하더라도 또 이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아니간에 그분들 입장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제가 행정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갖고 배려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 그때 많은 유언비로 퍼졌던 뭐 백운밸리 무산됐다, 장안지구 무산됐다, 막 온갖 뭐 도시공사 완전히 돈 먹는 하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것들인데 다 사업이 성공하고 도시공사도 다 흑자 경영이 되고 또 전국의 1등도 공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도 이제는 저를 더 신뢰를 하고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다른 말은 다 그럭저럭 참아내셨을 것 같은데 시장 물러나라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아 그렇죠. 기분 안 좋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거의 뭐 누구한테 여도 먹고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민선 오기 때도 제가 뭐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주민들한테. 그리고 민선 6기 들어서도 그 일만 없었으면 아주 그냥 계속 좋은 소리 듣고 그랬을 텐데 야 시장 물러가라 하면서 그리고 또 막 유언비가 하면서 저를 막 폄훼하고 막 돈을 먹었는데 어쨌나 하면서 막 나쁜 온갖 유언비들 있잖아요. 그걸 막 주민소환하면 서명 받으면서 막 그걸 막 퍼뜨리는 거예요. 막 악의적으로. 누구한테 돈을 먹었다고 한 거죠? 사업자한테, 민간 사업자한테. 원래 이게 국책 사업인데 그 자리를 또 민간 사업자가 또 제안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 사업자가 짜고 오는 것이다. 이건 국책 사업이 아니다. 또 막 그런 또 유언비어 퍼뜨리고 하면서 막 아이고 그냥 막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당시? 그때 잠도 잘 못 잤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굉장히 또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네.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 야 이번만큼은 내가 정말 잘한 거다. 이런 일 한 가지만 꼽는다면 그걸 꼽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은 1993년도에 YS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백운원 수배를 개발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20여 년 동안에 아무도 그린벨트 풀지 못하고 사업이 잘 안 됐었잖아요. 민선 시장님들도 계속 공약을 하고 했지만은 그게 잘 벽에 붙여서 못했던 것을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바로 우왕도시공사를 만들고 그린벨트 바로 해제하고 저도 이렇게 그 중간에 애로사항이 좀 많았어요. 부동산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금융기관부터 이 부동산 대출을 받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극복해가지고 했더니 이제는 뭐 완전히 그냥 환상적으로 그냥 사업이 돼가는 거예요. 분양도 잘 되고 거기에 또 이 롯데 대규모 쇼핑타운도 조성이 되고 특급 호텔도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의료단지도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백운호수에 산책로도 새롭게 지금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뭐 호수공원 또 새롭게 만들고 해서 뒤에는 파라산과 파라산 휴양림, 앞에는 백원호수가 있는 정말 우리 의왕시의 백원밸리는 금년 말이면은 1차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준공이 되는데 금년 말 내년 한 중쯤 되면은 수도권에 어디다 내놔도 정말 남부럽지 않는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가 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의왕 시민들이 이 문제에 예.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예. 같습니다. 삼선 도전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도전할 생각입니다. 네. 또 어떤 각오로 도전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삼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시민들께 약속드린 우리 의왕시를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 그 약속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적당히 일을 추진하다가 이 정도 됐으니까는 이제 제가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가 아니고 완전히 다 조성해가지고 그 작품을 시민들께 이렇게 선물로 드리면서 이제 제가 약속했던 건 정말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선물로 드리고 싶고요. 백운밸리 장안지구 산업단지 이것은 제가 주도해서 제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 끌고 오고 있잖아요. 이 세 개, 최소한 이 세 개 사업은 제가 꼭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할 시간이 이렇게 다 됐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한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의왕시에 두 개의 이제 호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호수를 하나는 백운밸리의 주거단지, 하나는 왕성호수의 레일바이크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관광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레일바이크 장 옆에 짚라인, 짚와이어 있잖아요. 이렇게 350m 높이에서 한강에서 내려오는 짚와이어를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3월 한 20일쯤 되면은 이걸 갖다가 오픈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또 캠핑장을 또 만들고 있는데 이것 또한 3월 20일쯤에 동시에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성호수 일원을 레일바이크와 짚와이어, 그 다음에 캠핑장, 그 기존의 조류생태과학관, 철도박물관, 연꽃단지, 그리고 생태습지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 체험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있는 종합관광단지로 만드는 게 저희 또 이제 꿈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의왕시의 정말 가치를 정말 전국적으로 높이는 그래 도약하는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은 지금 현재 인구가 16만 명인데 2020년도 말쯤 되면은 20만 명이 되고 2023년도가 되면 23만 명, 25년도에는 한 25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린벨트 비율은 지금 현재 한 85%에 가까이 있는데 한 뭐 78%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왕시는 75%에서 한 뭐 78%그 정도의 그린벨트 비율이 아주 적절하다. 인구도 25만에서 30만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명품 도시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예. 뭐 마무리 반언으로 하나 좀 추가했으면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연방제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무리 반언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이것은 뭐 특히 지방자치단체 뭐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제대로 발전해 나가면은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지방의 어떤 창의성, 특히 주민들에 의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거든요. 저도 시정이 이끌어 나가면서 주민들의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가 굉장히 많이 경청하고 그걸로부터 이렇게 어떤 좋은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한 이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에 의해서 지역 경쟁이 강화되고 그게 바로 이제 국가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되면서 그것이 혜택의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모든 그런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뭐 교육자치 그다음에 경찰도 경찰자치를 해야 된다. 자치경찰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결국에는 시민들이 다 혜택이 돌아가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재 의왕시장님과 우리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성재 의왕시장님께서 개헌, 국민투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강력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개발을 할 땐 꼭 친환경 개발이 돼야 된다. 이것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발전을 하면은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기회가 많아진다고도 마무리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